전문가들이 모인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는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연대회의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전국 66개 성폭력 상담소에 접수된 강간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성폭력 피해를 입은 1,030명 중 71.4%는 직접적인 폭행과 협박 없이 성폭력을 당했다고 답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남부 내륙에는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오후까지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 경기, 충청, 강원 영서 일부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지금 서울 지방의 기온은 28.5도, 습도는 37%입니다. 지금까지 이성민이었습니다. KBS 제일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5시 5분입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Listen, everyone. 김용민 라이브. (2019년 7월 9일) 화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잘 나가는 한 보수 성향의 유튜브 방송 제목입니다. 이재용이 열받아서 본사는 미국으로, 공장은 베트남으로 이전한다, 이겁니다. 확인할 필요까지 느끼게 하지는 않지만 이런 시중의 풍문은 그리 낯설지 않습니다. 삼성 본사의 미국 이전, 이런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쓸데없는 겁니다. 단언컨대 삼성 총수가 본사를 미국으로 옮겨서 경영권을 행사할 리 없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지시가 유력해 보이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즉 회계 사기를 미국에서 펼쳤다가는 기업이 망하고 총수가 중형을 당할 공산이 큽니다. 앨론이란 회사가 그랬는데요. 총수가 24년 4개월형을 받았습니다. 또 최근 한겨레를 통해 보도됐습니다만 삼성에서는 비일비재한 노동조합 결성 방해 등 노동권 침해, 또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에 대한 구제 회피, 철퇴를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 삼성전자가 프랑스에서 기소됐습니다. 그 나라 삼성 공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아시아 공장에서 노동자 권리를 침해하면서도 그렇지 않다고 프랑스 국민에게 거짓 홍보한 혐의입니다. 욕 좀 먹고 감옥 좀 다녀오면 제왕적 권위를 대대로 보장받는 은혜로운 이 땅을 떠날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전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걱정은 세계적인 노동 취약국 대한민국을 한 단계라도 성숙시키는 데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정년 전 복직을 요구하며 서울 강남역 교통 CCTV 철탑에 올라간 삼성 해고 노동자 김용희 씨의 농성이 오늘로 딱 한 달입니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를 듣고 보고 계십니다.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그리고 김용민 TV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KBS 1라디오 또는 김용민 라이브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용민 라이브 생방송 중에 띄어쓰기 없이 6글자 붙여쓰기로 김용민 라이브 보내고 피자 교환권 받는 이벤트 오늘도 함께합니다. 자, 띄어쓰기 없이 김용민 라이브라고 적어서 문자와 콩으로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샵 9730, 샵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모바일 앱 콩으로 참여하시면 무료입니다. 샵 9730.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모바일 앱 콩으로 참여하시면 무료입니다. 자, 오늘의 추천 번호는 어제와 같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시작 시간 5시 5분을 상징하는 505. 네, 505. 오늘 생방송 중에 505번째로 김용민 라이브 적어서 보내주신 분께 5만 원 상당의 피자 풀세트 교환권 드리겠습니다. 김용민 한 칸 치고 라이브 하시면요, 이게 저희한테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붙여서 김용민 라이브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예, 아시겠죠? 자, 당첨자는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선택은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힘차게 달려봅니다.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오늘 타임라인을 수놓은 말말말 김용민 라이브가 수집해서 들려드립니다. 소리로 듣는 그리고 세상을 읽는 뉴스, 세상의 모든 핫뜨거운 목소리 그 말말말에 김용민 생각까지 더해서 리뷰합니다. 지금부터 볼륨 업, 귀 쫑긋 핫소리. 제2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어제 인사청문회를 마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를 향해서 자진 사퇴하라 이렇게 공세를 피웠습니다. 두 야당은 윤석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뇌물수수 의혹을 받던 윤호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한 진술은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다며 스스로 후보직에서 물러나라고 압박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어젯밤 뉴스타파가 윤석열 2012년 녹음 파일 내가 변호사 소개했다라는 제목의 보도를 인용하면서 왜 거짓말을 해왔느냐라면서 거세게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른미래당 내의 일부 중진 의원들은 당 지도부 입장과는 별개로 윤석열 후보자의 주장에 이해할 만한 점이 있어 보인다거나 큰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런 발언을 내놔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이 그런 경우인데요. 뉴스타파에 나온 녹취가 오히려 윤석열 후보자가 윤호진 사건에 개입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일부분 들어보시죠. 본인이 계속 여기 뉴스타파가 이제 공개한 전문에다 보면 네. 나는 이 사건에 관여할 생각이 없고 나는 관여하기 싫다라는 얘기를 거듭거듭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나중에 어쨌든 이 사건에 그 변호사가 선임이 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이 뉴스타파와 인터뷰를 할 때는 보면은 이제 본인이 여과 없이 다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거듭 그 당시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봐서 네. 정말 관여할 생각이 없었던 걸로 보이기도 하고 네. 정말 관여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야당은 분명히 이걸 가지고 이제 위증 논란을 이어갈 거예요. 위증. 하지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청문회는 온 국민이 우롱당한 거짓말 잔치였다면서 청문회를 모독하고 거짓말로 국민들을 속인 데 대해서 후보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편 여당 의원인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해명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부정확한 기억 때문에 다르게 발언했을 수도 있다라면서 7년 전과 똑같이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주문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오늘 국회 정치외교 분야 대정부 질의 때도 논란이 됐습니다.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했던 질의 들어보시죠.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때 그 윤대진 검사장의 형이 그 지금 여러 가지 뇌물수수 등으로 인해 가지고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 대해서 변호사를 소개해 주지 않았다고 이야기했는데 바로 지금 그 녹취록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변호사를 소개해 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여러 번 의혹이 제기됐는데 본인이 거짓말을 하다가 지금 거짓말이 들통난 거 아닙니까? 제가 그것도 역대급 거짓말로 저는 생각하고 싶은데 윤석열 후보자 사퇴시킬 생각이 있습니까? 제가 그 관계는 사실관계를 모릅니다. 모르긴 뭘 모릅니까? 어제 다 공개가 다 됐는데 총리가 그 청문회도 안 보세요? 어느 것이 진실인지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아니 자기가 이전에 한 말이 그 녹음 파일에 의해서 어제 재생이 돼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도 모른다는 겁니까? 그 사실관계를 제가 팩트 체크도 안 하시고 계십니까? 김용민 라이브. 일본 아베 신조 내각이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개헌하기 위해서 정치적 행동 차원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발동했지요.
한국 반대 정서 활용은 올해 연말까지 지속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영채 교수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오는 21일 참의원 선거용이란 일반의 시각과 관련해 이번 선거가 목적이 아니고 올해 11월에 중의원을 해산해서 12월에는 중의원 선거를 하겠다는 것이 지금 아베 보수 세력의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베 또는 일본 극우 세력들이 2020년 헌법 개정을 완성한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올해가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편 곧 있을 참의원 선거 흐름과 관련해서 이영채 교수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어제 저녁에 나온 NHK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이것이 적절하다는 게 45%가 나왔고 적절하지 않다는 게 37%가 나왔거든요. 거의 비슷하네요. 네, 근데 NHK 여론이 조금 더 객관적이라고 본다면 일본 내에서 무역 제재 조치에 대해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즉 일본 보수 진영은 이 정도 하면은 최소 한 80% 정도 이상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낮다라고 보고 있고 이것은 일본 보수 내에서도 실질적으로는 조금 의견이 분열되고 있다라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일본 내에서 특히 선거운동함에 있어서 아베의 보수 세력의 지지표를 결집하는 데는 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각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할 때 지금까지 아베 수상이 한국에 대해서 약한 외교를 해왔다. 그랬는데 아베 지지 세력들의 요구에 맞춰서 이번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모습들이 투표장에 나가는 보수들을 결집시키는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일본 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최재성 의원은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 무릎 꿇고 굴복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 경제적 피해가 더 커진다면서 경제적 피해에만 초점을 맞춰서 일본에 끌려가며 대응할 사안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최재성 의원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보복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받는 피해로만 바라보고 그 대책으로만 가면 과거에 비춰볼 때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절실하게 또 냉정하게 때로는 뜨겁게 이런 것을 바라보고 대응해야 한다. 사안의 크기나 심각성이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서는 문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야당이 경제보복 카드를 일본이 꺼내자마자 국회 본회의장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에서도 정부가 손 놓고 있다가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중재위 문제와 관련돼서도 우리 정부에서는 삼권 분립하에서 대법원 판결은 그렇게 났지만 65년 한일협정으로 이득을 본 우리 기업들이 출연을 하고 일본 기업도 자발적으로 출연을 해서 관련된 분들이 원할 경우 이걸로 배상을 하자라는 안을 일본에 제시를 했고 접촉을 했는데 이것을 거절당한 거죠. 우리가 거절당한 거죠. 국민들이 똘똘 뭉치고 정당들이 이견이 없고 이래야 되는데 터지자마자 문재인 정부 비판하고 아무 준비 없었다 이렇게 하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어떤 불매운동도 우리 피해되어 돌아온다는 이런 이제 경제적 논리로만 또 대응하고 이래서 이게 극복될 수가 없거든요. 김용민 라이브. 앵커 출신의 김성준 전 SBS 논설위원회 지하철 불법 촬영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사회적 지위가 있는 인물이 적발되면 한 방에 갈 범죄를 저질렀을까? 현문정 한국심리과학센터 범죄심리학 교수가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서 한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몰카 범죄 같은 경우는 계획적이라기보다는 충동적으로 벌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요? 그리고 거의 90% 이상이 이제 여성으로 아는 사이보다는 모르는 사이에서 일어나는 범죄가 많습니다. 네. 물론 충동적이라고는 하지만 재범률이 굉장히 높은 범죄라는 것을 감안할 때는 사실 이 범죄는 이제 처음 하는 범죄 행위라기보다는 지속적으로 발생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굉장히 이제 사회적으로 뭐 높은 지위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보면은. 근데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심리가 뭘까요? 사회적으로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윤리 의식을 계속 요구받고 있기 때문에 그랬던 이제 성적 욕구나 충동이 억압이 되고 이런 억압된 것들이 몰카나 이제 간음증 같은 성범죄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 들어서는 더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슬국화의 행진 듣고 오겠습니다. 나의 과거는 어두웠지만 나의 과거는 힘이 들었지만 그나마 나의 과거를 사랑할 수 있다면 내가 추억의 그림을 그릴 수만 있다면 행진하는 거야. 행진하는 거야. 슬국화의 행진 함께했습니다. 5시 21분 지나고 있는데요. 자, 유튜브에서 다롱이 주인님, 일 다 하고 선풍기 틀고 누워서 김용민 라이브 듣는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하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렇게 들어주시니 너무나 보람이 있습니다. 4989번 쓰시는 분 김용민 하이브라고 하셨습니다. 예. 내일 이비인후과 가셔가지고 귀 청소를 좀 하셔야겠네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라이브. 네. 김용민 라이브. 자, 4836번 쓰시는 분 김용민 라이브. 대학 1학년 새내기입니다. 친구들과 공부하다가 라디오가 나와서 문자 보냅니다. 친구들과 맛있는 피자 먹으면서 공부하고 싶어요. 맛있는 피자 팡팡 쏴주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이분이 505번째 안 되죠? 네. 계속 보내세요. 예. 걸릴지 어떡합니까? 예. 아직은 기회가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KBS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김은아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매시간 돌발 상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안전운전에 신경을 써주셔야겠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오산나들목 부근 2km 정체는 고장난 화물차 때문이고요. 더 가서 수원 부근과 신갈분기점, 판교에서 판교분기점, 달래내고개에서 반포까지 속도를 못 냅니다. 반대 부산 쪽은 한남에서 서초 사이로 답답한 흐름이고요. 동탄분기점 4차로에서는 화물차 고장 처리하느라 일대 1km 구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쪽 일직분기점에서 광명 사이로 차가 많고요. 광명 부근 3차로에는 낙하물이 있어서 차로 변경에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간선도로는 내부순환로 성수분기점 방향인데요. 연희램프에서 홍제램프 사이 3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또 반대 성산 쪽으로도 성산램프에서 성산대교 사이로 사고가 나 2개 차로가 막혀 있으니까요. 주의해서 이동해 주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잠깐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정부가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공식화하면서 언론들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몇 개 헤드라인을 소개하자면 먼저 아시아경제, 김현미의 초강수, 강남 아파트 분양가 얼마나 내릴까. 머니투데이, 분양가 상한제 논란에 건설주 휘청. 이코노뉴스, 분양가 상한제 집값 잡을까? 전문가들 시큰둥. 조선비즈, 누른 만큼 웃돈. 로또 양산만. 민간 분양가 상한제를 향한 불안한 시선. 네, 이런 제목입니다.
민간 분양가 상한제 도입하면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뛴다. 품질이 저하된다. 이런 보도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요. 맞는 말일지 한번 팩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대인 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 연결됐습니다. 선대인 소장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민간 택지, 공공 택지뿐 아니라 민간 택지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한다. 자, 네. 이런 정부 방침의 의미와 효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최근 들어와서 9.13 대책 이후로 내리막길을 걷던 서울 집값이 반등한다는 소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이제 특히 이제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들 중심으로 해서 오르기 시작하더니 서울 이제 다른 지역으로 퍼져가는 양상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다 잡을 이제 대책이 필요한데 그 네. 특효약이 바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네네. 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집값을 서울 집값을 다 잡기에 예. 굉장히 뭐 좋은 방안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호평하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사실 2007년 참여정부 때부터 제도상으로는 마련돼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상한제가 2014년에 무력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봐야 될까요? 2007년 9월에 노무현 정부 후반기 때인데요. 이 제도를 도입하고 나서 사실은 서울 집값을 비롯해서 이제 전국적으로 분양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주변 집값을 자극하는 요인도 사라졌고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이 집값 안정화 효과가 굉장히 컸거든요. 예. 그런데 2013년 상반기 정도까지 그러면서 이제 서울 집값이 내리막길을 걸었었는데 최경환 전 부총리 들어오면서 그때 부동산 시장이 너무 침체돼 있다. 예. 오히려 끌어올려야 되겠다. 예. 그러면서 이제 빚내서 집사라 정책이라는 걸 썼죠. 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빚내서 집사라 정책을 쓰면서 이 재건축 시장하고 분양 시장을 이른바 이 집값을 띄우기 위한 불쏘시개 두 개의 기둥으로 사용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대출 규제, 분양 시장 청약 규제 이런 걸 완화하면서 재건축 규제도 대폭 완화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택지에 적용하던 것을 폐쇄해버린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나타나는 현상은 서울 집값, 뭐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있다시피 서울 집값이 이제 뛰는 현상이 발생했었죠. 당시 정부의 목표는 이제 부동산 시장 비용이었죠, 사실. 부동산 시장 부양이고 네. 현 정부는 네. 집값 안정이고요. 네네. 정책 방향 자체가 달랐네요. 예. 네. 자, 부동산 가격이 뛰면 뭐 아무래도 부동산 자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부자가 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네네. 사실 뭐 전반적인 사회 전체의 어떤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네. 9.13 대책 이후에 서울 집값이 꾸준히 하락세를 보여왔는데요. 7월부터 다시 상승세로 전환됐기 때문에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도 이제 모색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9.13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출을 죄이는 그런 대책으로 이제 요약할 수 있을 텐데 왜 다시 집값이 상승세로 전환됐을까요? 그러니까 대출 규제라는 것이 뭐 잘 말씀하셨지만 9.13 대책의 핵심은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었고요. 네네. 자, 대출 규제를 강화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빚내서 집 사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그 서울 지역의 뭐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뭐 쏟아졌던 공급이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고. 네네. 예, 또 한편으로는 집주인들이 뭐 임대주택 뭐 등록 제도라든지 아니면 이제 자녀들한테 정여하는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좀 버티기 들어가면서 이제 버틸만 해줬다 싶으니까 이제 재건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집값이 뛰는 조금씩 반등하는 그런 양상이 이제 나타난 거죠. 예. 자, 그런데 그럴 수 있었던 배경이 바로 이제 이 재건축 재건축 단지들을 중심으로 해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이걸 무력화된 상태로 그대로 있다 보니까 이 빈틈을 비집고 올라왔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현재 그 부동산 가격 상승세는 부동산 부자들이 끌어올리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네. 지금 양상은 좀
그런 국면이고요. 네. 근데 뭐 대규모 거래를 동반하면서 지금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뭐 전례를 보자면 이 재건축 단지들이 그 집값을 끌어올리고 그 이후로 이제 서울이라든지 수도권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퍼져나갔던 양상을 보면 네. 좀 경계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런 알겠습니다. 점에서 이번에 이제 이 대책은 시의적절하게 나오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거품 낀 상승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면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확실히 반길 만한 일인데 일부 언론에서는 네.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뛸 것이다. 주택의 품질이 저하될 것이다. 이런 네. 이유를 들어요. 이 얘기 많이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 아니 그러니까 이야기는 많이 나오는데요. 예. 전혀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없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면 주택 공급이 줄어서 집값이 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 노무현 정부 때 그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고 나서 오히려 서울 집값이 2013년 상반기까지 안정됐었거든요. 예. 거꾸로 최경환 전 부총리 들어오고 나서 재건축 저 단지들 중심으로 해서 이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한 것과 맞물려 있지만 분양가 상한제를 2014년 말에 풀고 2015년부터 이제 그러니까 사실상 무력화했는데 그때 이후로는 오히려 집값이 뛰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면 집값 하락 효과가 분명했고 오히려 주택 공급을 늘려주겠다라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풀어줬을 때 해제했을 때 네네. 오히려 집값이 뛰었잖아요. 예. 그러면 기존 언론들의 이런 보도는 제가 볼 때는 최소한의 어떤 사실 검증이 되지 않은 허무맹랑한 보도에 가까운 거죠. 아이고. 예. 언론들이 작전 세력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아파트 분양 광고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네. 이게 이미 우리가 경험하면서 이미 뻔하게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도 이걸 정반대로 뒤집어서 이렇게 늘 이야기를 하니 근데 이런 언론들이 또 뭐 각종 보도를 쏟아내니 많은 분들이 또 현혹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품질이 떨어진다? 예. 그럼 품질이 떨어진 사례가 지금 명명백백하게 뭐 밝혀지는 내용이 없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이제 품질이 그러니까 건설 품질이 떨어지는 가장 주된 요인은요. 오히려 선분양제 하에서 네. 예, 일반 주택 수요자들이 전혀 주택의 품질을 검증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팜플렛이나 모델 하우스를 보면서 이렇게 보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수억 대의 돈을 내요. 에? 네, 그런데 그런 선분양제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하질 않죠. 네. 웬만한 언론들이 대부분의 언론들이. 알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무슨 마트 가면 말이죠. 네. 맛배기 음식 있지 않습니까? 그걸 먹어보고 구매를 하는데 말이죠. 이 뭐 아파트는 돈부터 내고 기다려서 들어가야 되니 말이죠. 제일 비싼 상품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글쎄 말입니다. 예. 그런데 그걸 그냥 뭐 모델 하우스 또는 뭐 팜플렛 같은 것만 보고 이렇게 구매를 하게 한다. 이건 사실 지금 비상식적인 거죠. 예, 선분양제까지 가야 된다. 네. 후분양제로 가야 된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선분양제는 지금 하고 있고요. 예. 이제 선대인 소장이라서 제가 잠시 헷갈렸습니다. 예. 후대인으로 좀 앞으로 이름을 바꾸시면 어떨까. 농담이었고. 자, 분양가 상한제가 효과를 보려면 사실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강남 재건축 단지에도 적용돼야 할 텐데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규제 적용을 피해간 강남 재건축 단지에 이 소급 적용해야 한다. 소급 적용해야 한다. 안 된다. 소급 적용은 위헌이다. 이런 논리가 충돌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런 경우를 소급 적용이라고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이제 좀 일부 언론에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이 이른바 이제 관리 처분 인가를 신청하는 단계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이렇게 이제 기존의 규제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예. 이걸 이제 이렇게 되면은 개포주공 1단지라든지 반포주공 1단지 같은 이렇게 강남의 핵심 재건축 단지들 중에 상당수가 빠져나가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국토부가 그 효과를 이제 강화하기 위해서 이 새로운 규정을 만들면서 그러니까 주택법 시행령을 고쳐야 되는데요. 이 시행령을 고치면서 기존의 단계보다 좀 이후 단계인 입주자 모집 승인 단계 이때부터 적용하도록 하면 적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이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건 잘 생각해 보면 기존의 어떤 규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이때 니네들도 이제 이 소급 대상으로 적용을 받아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적용의 대상 범위를 그냥 바꾸는 거거든요. 시행령 것처럼. 네네네. 그래서 이런 경우까지 소급 적용이라고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자꾸 언론들이 이 분양가 상한제를 반대하는 어떤 핑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자 이렇게 소급 적용하는 거다. 그러면 이거 위헌이다. 이런 식으로 뭐 제대로 된 어떤 법리적인 검토 이전에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좀 몰아가기 위한 그런 일종의 작전 아닌가 이런 느낌까지 좀 들 정도예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지금 경기도에서 부동산 관련해서 무슨 직함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제가 경기도 부동산정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 경기도에서는 집값 안정 대책으로 어떤 그 그림들을 그리고 있는지 그거 하나만 좀 짧게 말씀해 주세요. 네, 뭐 경기도는 지금 후분양제 어떤 지자체보다 되게 강력하게 열심히 지금 하고 있고요. 민간도 마찬가지로. 민간에도 최대한 뭐 가능하면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분양 원가를 아주 세세하게 이제 공개해서 그걸 뭐 또 선도했었죠. 또 거기에 대해서 공공임대주택 뭐 이전 지자 그러니까 남경필 지사 때까지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굉장히 부족했는데 지금 이재명 지사 있는 시기 동안 획기적으로 늘리려는 다양한 이제 방안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선대인 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4231번 쓰시는 분. 택지 상한제 도입보다 세제의 약점을 이용해서 탈세하는 사람들 잡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모 기업 오너의 집이 유치원으로 용도 변경된 후 그 받은 세제 혜택처럼 말이죠. 네, 이런 말씀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유선 전화로 걸려온 전화 절대 끊지 마세요. 청취율 조사 전화일 수가 있으니까요. 만약 청취율 조사 전화가 걸려온다면 이렇게 외치세요.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자, 따라해 볼까요?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용 엄기용입니다. 어제 김용민 청문회에 이어서 오늘은 석석 청문회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석석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석석 오창석입니다. 근데 제가 무슨 청문회를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먼저 선서부터 하시죠. 예, 선서 석석 오창석은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네, 그 민민 의원 오늘도 질의 부탁합니다. 네, 이 자리에서 유일하게 의원 경력이 있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하게 되는군요. 오늘 14시 31분경입니다. 김용민 라이브 팟캐스트 댓글방에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용민 형, 오창석이 다른 팟캐스트에서 김용민 라이브 때문에 저녁에 시간이 없다고 여자를 못 만난대요. 석석, 이걸 진짜입니까? 김용민 라이브를 이렇게 팔았습니까? 진짜입니까? 네, 사과드립니다. 네, 순간적으로 김용민 라이브를 팔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진실입니다. 제가 참여하는 모든 프로그램 중 최고의 프로그램은 김용민 라이브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경쟁 프로그램 MC인 이동형 작가 앞에서도 그렇게 맹세 못할 거면 사퇴하세요! 경쟁은 급이 같이 될 때 경쟁한다는 거죠. 역시 최고는 KBS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미세 뉴스 보세요. 오늘의 뉴스는 5시 5분. 여러분의 선택은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네, 청취율 조사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 청자 여러분들이 뭐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해를 안 해주시면은 그 참 유감스러운 일이. 뭘 이해해달라는 저희들의 이런 방송을 빙자한 청취율 조사 홍보. 이게 정치율 조사 홍보 때문에 하는 겁니까? 꽁트를? 그렇습니다. 아니죠. 왜요? 이건 그냥 저희의 어떤 평소에 하고 있는 상황극 같은 거기 때문에 정치율 조사 같은 거는 이제 저기 이모 씨가 하는 모 채널에 거기서는 막 신경 쓰고 계속 이렇게 신경질적으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이런 거지 저희 그렇습니다. 프로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 있는 집인데 우리가. 그렇죠. 좀 더 넉넉한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미세 뉴스 보세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가 준비한 첫 번째 소식 뭡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와 관련된 철회
그리고 양자 협의 요구를 했는데요. 오늘 일본 정부의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국무회의 후에 기자회견을 가지고 수출 규제 강화는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 라면서 한국 정부의 문재인 대통령 제안에 부정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공식 협의가 아니라 사무 레벨 그러니까 실무 수준을 사무 레벨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요. 네네. 그 수준에서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정도만 얘기를 세코 경제산업상이 남겼고요. 네네. 예, 그러면서 이제 한국의 수출 관리 당국이 이번 운용의 재검토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구하고 있다. 이 정도로 이제 사실 확인 정도만 해주고 있어서 네네. 결국에 아직까지는 뭐 양국 간의 강요 사이의 정식적인 협의가 아니라 사무 레벨, 실무 수준에서 양국 간의 협의가 국한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어떻게든 대화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 대화를 안 하는 쪽은 일본입니다. 네. 예. 국제사회가 이 실상을 정확하게 직시할 필요가 있을 거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가 아베 총리의 대북 제재 발언에 대해서 항의했다고 했어요. 네, 연일 정부가 항의를 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요. 일단 대북 제재 발언이 뭔지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대북 제재 발언은 일단 지난 5일입니다.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간사장이 얘기를 했는데요. 네. 에칭가스를 남한으로 대량 발주를 했는데 네. 이 대량 발주한 내용이 그 물품들이 행방이 좀 묘연해졌다. 이 에칭가스가 혹시 북한으로 흘러 들어가서 현재 북한이 제재를 받고 있는데 남한이 제재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에칭가스가 무엇이냐면요. 이제 고순도 불화수소라고 하는데 네. 반도체를 깎을 때 이 깎는다는 표현은 식각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에칭. 그래서 에칭가스라고 부르고요. 원래 명칭은 이제 불화수소인데 이거를 99.999% 아주 고순도일 때는 반도체를 깎을 때 쓰고요. 네. 97% 저순도는 화학 무기를 만들 때도 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한테 이 에칭가스를 받아서 북한에 넘겨주고 북한의 제재를 피해서 북한이 계속해서 화학 무기를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냐, 방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라는 의심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 고순도가 훨씬 더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고순도 그리고 고순도기 때문에 발주를 할 때도 품목을 명확하게 내고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를 정확하게 기입해야만 발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걸 어기면서까지 북한에 넘겨줄 이유도 없고 북한도 그렇게 값비싸게 치를 이유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완전히 북한에 밀착하고 있다. 심지어 북한의 군사무기에 그 쓰일 재료까지 넘겨주고 있다. 이렇게 지금 그 지멋대로 해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사실 이제 매도한 거죠. 이런 거는 네.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네. 지난 1일에는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 대사를 초치라는 표현을 쓰죠. 이때 네, 불러서 오도록 하는데 네. 아주 심각한 우려와 유감의 뜻을 전달을 했고요. 8일 저녁 역시 주한 일본 대사관 관계자를 불러서 다시 한 번 더 이 내용에 대해서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받는 재료, 이 재료를 북한에 넘기고 북한은 그걸 갖고 뭐 무기 제조에 썼다. 이게 이제 일본의 억측 아닙니까?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우리가 한국에다가 이 재료를 수출함에 있어서 규제를 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성윤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오늘 오후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네. 북한으로의 불소 반출이 없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네. 불화수소를 일본으로부터 수입해서 가공하거나 수출하는 관련 기업들 대상으로 긴급 조사를 실시했다라면서 조사 결과를 밝힌 건데요. 네. 어떠한 증거도 그러니까 북한을 포함한 유엔 결의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됐다는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 아니 증거가 있다면 이 땅에 그 보수 언론이 먼저 보도하지 않았겠어요? 네, 그리고 보수 언론 전에 의혹의 근거가 있다면 일본이 당장에 한국을 포함한 유관 국가와 공유하고 긴밀히 공조하는 게 책임 있는 자세라고 네. 성 장관이 또 지적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이게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네. 한국 정부를 못 믿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네. 믿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지난달쯤에 이제 북한이 해상에서 불법 무역을 하다가 걸린 적이 있습니다. 네. 해상 교통이나 또는 이제 육상 운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다 감시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 이러한 움직임이 있었다면은 다른 나라에서도 미리 알고 있었을 겁니다. 네,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닙니까? 김수민 평론가가 뭔 그 말을 했어요. 해설이든 논평이든 브리핑이든. 근데 제가 아니 김수민 평론가 말을 어떻게 믿죠?
네. 제가 만약 이래 버린다면은 네. 이거는 진짜 완전히 김수민 평론가에 대한 매도, 모독, 멸시 이런 네.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예전에 뭐 한 1년 전쯤이었다면 네. 청취자분들이 왜 저렇게 동료 출연자를 저렇게 박정하게 대하지 이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지금 저희 애청자들은 의뢰 그러려니 당연시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요. 지금 이거는 뭐 거의 외교적으로 결례 정도를 넘어선 것 같아요. 이번의 태도. 우리 정부는 계속 대화하자고 하고 있는 판에 일본은 아니 당신들을 어떻게 믿느냐.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오창석 평론가 다음 뉴스도 소개해 주시죠. 네, 청와대가 이제 5당 대표 회동 준비가 다 돼 있다라고 다시 한 번 더 밝혔습니다. 지금 일본이 보복성 수출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라는 것이고 이해찬 당대표가 다시 한 번 더 5당 대표의 모임을 주재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실제로 강기정 정무수석을 중심으로 지금 벌써 정당 간에 합의를 하고 있고요. 사실 정무수석이 하는 것이 역시 국회와 청와대의 원활한 관계 개선을 위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달라진 메시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는 만약 정부가 실효성 있는 외교적 해법을 제시하는 조건부 협력 의사를 내비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문제가 결국은 정치와 외교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정부 차원의 외교적 해법을 하루속히 마련한다면 테이블로 나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이 그 입장이 달라졌네요. 네. 일본 정부 입장에서 한국 정부를 규탄하는 듯한 메시지도 뭐 그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이 초당적인 협력을 하겠다. 대일 대응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요. 네. 아무래도 뭐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 특히 이 불매 운동이 거의 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죠. 국민들로부터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현실을 또 감안해서 행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저는 막연한 반일 감정은 비판을 하고 싶은데요. 네네. 사실 지금 합리적인 이유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나라가 뭐 아까 전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에 무슨 어떤 무기를 만들기 위한 불소를 내주었다라는 이런 가짜 뉴스를 네. 정부 차원에서 내비치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무역 보복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 정부 잘못인 것처럼 공격을 했다가 네.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좀 전향된 자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초당적 협력을 하겠다 이렇게 천명한 점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뜨거운 참여로 인해서 505번째 당첨자가 나와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피자 이벤트는 조기 마감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방송이 5시 때는 서울, 충북, 대구, 경북 그리고 제주 여기서 들을 수 있는데 말이죠. 아이고 전국에 계신 애청자분들 6시 때 이제 만나는데 6시에 계신 분들은 또 이 이벤트에 혜택을 못 보게 되셨어요. 네.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자, 1392번님 당첨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1392가 혹시 김용민 MC의 전화번호는 아닌지 아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예. 1392번 쓰시는 분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서울 자율형 사립고 가운데서 8곳이 70점 이하의 지정평가 점수를 받고 지정 취소가 결정됐습니다. 평가 대상 13개 학교 가운데서 60% 이상이 탈락을 한 셈이 되었죠.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네, 이 점수는 학교 간 서열 발생 우려 때문에 비공개하고 있어서 알 권리를 도외시했다 이런 비판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네,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대부분 6, 70점대로 편차가 크지 않았고 최고점이 80점대였다. 예. 네, 그렇게 해서 이제 70점을 밑돌게 되면은 탈락을 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사실 요번에 지정 취소가 결정된 자사고 중에서 한 대 부고 빼고 나머지 7개 학교는 2014년 평가 때도 이미 기준점 이하를 득점함으로써 지정 취소 절차가 진행이 되긴 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교육부가 직권으로 취소를 하고 또 소송에서 이 학교들이 승소하면서 자사고 지위를 한 5년 정도 더 유지를 했었던 것이죠. 예. 그런 상황에서 다시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낮은 점수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서울시 교육청은 지정 취소 이 동의를 교육부에 요청을 할 계획이고요. 네. 이미 서울 자사고 학부모 연합회는 취소가 결정이 되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으로 공동 대응하겠다라고 경고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 이 지정 취소를 둘러싼 갈등은 잦아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이고 폭풍이 예상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실체가 있는 얘기네요. 예. 한대푸고 저희 그 누님이 다녔던 학교입니다. 이거 언제 또 자사고가 됐는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참고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사고 지정이 취소된다고 학교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일반고로 전환이 되는 것이고 또 사립고라도 일반고로 전환이 되면은 교육 재정이 지원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학교들에 대한 교육 재정 지원이 또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위증 논란으로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네,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이 수사를 받을 때에 윤석열 후보자가 변호사를 소개 내지는 알선한 것이 아니냐 이 의혹이 불거졌고 그리고 갑자기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기자들한테 내가 변호사를 소개시켜 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변호사법 위반이다 아니다 이 논란이 뜨거웠는데요. 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어제 청문회에서는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는데 과거에 2012년에 기자하고 대화를 나눈 파일을 들어보니까 변호사를 자기가 소개했다. 네. 그래서 이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윤석열 후보자가 거짓말을 했다. 네. 사퇴할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그에 대해서 해명에 나선 사람이 바로 관련 변호사였던 이남석 변호사입니다. 네네. 이남석 변호사가 밝히기로는 윤우진 전 세무서장에게 직접적으로 뭐 윤석열 후보자가 나서서 변호사를 소개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윤 전 세무서장의 동생이고 또 윤석열 후보자하고 가까운 관계로 알려져 있는 법무부의 윤대진 검찰국장이 자신을 소개해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럼 윤석열 후보자는 예전에 자신이 소개했냐라고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당시에 뭐 윤대진 국장이라든가 이쪽에 힘들어하기 때문에 본인이 한 것으로 그냥 일단은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에 불과하고 실상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남석 변호사 얘기를 한 것이죠. 네, 그래요. 변호사를 만약에 소개해 줬다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단 변호사법에 따르면은 본인이 관계하고 있는 그 사안이라든지 또 그 기관에서 하고 있는 수사라든지 여기에 관련된 일에 대해서 변호사를 소개를 하면은 그 변호사법 위반이 됩니다. 검사하고 친한 변호사일 테니까 뭐 수사라든지 뭐 또 공소유지 과정에서 특혜를 베풀 소지가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소개 알선이 다 불법인데 알선까지는 아니더라도 왜냐하면 이남석 변호사가 결과적으로 사건 수임하지는 않았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소개까지는 해당할 수 있어서 이것 때문에 좀 법 위반에 휘말리는 거 아닌가라고 볼 수 있었는데 이남석 변호사가 나서서 그것을 소개시켜 준 사람은 윤석열 후보자가 아니었다라고 밝힌 셈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덮어질 문제 같지는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이거는 검찰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 자진 사퇴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공세의 고기를 쥐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다른 증거가 없다면 윤석열 후보자가 변호사법 위반이다라고 밝힐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봐야 되겠고요. 다만 이제 윤 전 세무서장의 말이 어려워. 뭐 다시 얘기해봐. 증거가 더 이상 밝혀지지 않는다면 뭐 특별한 추가 증거가 없다면 윤석열 후보자가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이게 항상 방송을 얘기할 때 좋은 겁니다, 나쁜 겁니다,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죠.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사랑합니까? 미워합니다. 이분법은 폭력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다 미워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 우리 애청자분들이 얼마나 바쁘시고 생각할 게 많은데 그게 문장을 꼬아요. 문장을 꼰 걸 본인이 못 들으신 거지 정치자분들은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얘기한 게 저에 대한 칭찬입니까? 칭찬이라고 해둡시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윤대진 국장이 소개를 또 시켜줬다라는 새로운 사실이라서 윤대진 국장한테는 좀 불리한 사건이 되지 않을까. 윤 국장도 나름대로 앞으로 검찰 내에서 또 입지를 다져야 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남은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은 왜 이렇게 요리조리 잘 피해갔을까요? 이것도 상당히 또 궁금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살펴볼까요? 네, 자유한국당은 앞에 김수민 평론가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적격성 여부를 따져야 되는데 이러한 사안을 미루어 볼 때 검찰총장 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반면에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잔펀치는 많이 남겼지만 결국 윤석열 후보자와 직접적인 관련을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충분히 검찰총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하나의 그 지금 반대 사유 중에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원내대표가 부동시에 대한 해명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군 면제 사유가 됐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나가면 5분에서 10분 국회에 있는 안경원에 가서도 검사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냐? 라고 했습니다. 결국 오늘 기사가 나왔는데요. 윤석열 후보자가 연차를 내고 분당 서울대병원에 가서 부동시와 부동시성 약시 진단서를 발급받았다라고 합니다. 이 자료가 또 제출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논란이 무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유, 그래요. 참 검찰총장도 이게 힘듭니다. 예, 저도 사실은 말이죠. 이 2002년 이후로 몸무게를 안 재고 있습니다. 충격받을까봐 몸무게를 안 재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공직 진출을 안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뭐 이거 몸무게를 또 뭐 제출을 해야 되나? 체중계에 진출을 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정계가 아니라 관계가 아니라 체중계 그렇습니다. 예, 농담으로 한 얘기입니다. 누가 저를 공직으로 부르겠어요? 예, 농담으로 한 얘기고 이 91.7 맞췄는데 안 잡힙니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아마 창원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창원은 6시 5분부터 91.7에서 배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민해안수로 갑시다. 네, 아까 전에 북한이 불산을 이렇게 유입받았다라고 하는 일본의 공세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불산의 북한 유입보다 일본의 세슘 유출이 걱정이다. 네, 오늘 무슨 또 보도에서 후쿠시마에서 방출된 세슘이 1년 만에 일본으로 회귀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석예한수. 네, 지난 4일에 이 잠원동 철거 현장에서 예비 신부가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알고 보니까 무면허 지인이 관리를 했다고 하는데요. 왜 아직도 1970년대 사고가 벌어지는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강은화님, 김용민 라이브 저녁에 식구들과 수육해 먹으려고 돼지고기 삶으면서 듣고 있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들어주신 건 참 감사한데 뭐 많은 뜻이 담겨 있는 동족 삼잔의 비극이. 조용히 하세요. 인사했는데 내일 봬요. 예, 자, 그래요. 자, 1부 마치겠습니다. 6시 5분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